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토니아의 미션. 멕시코 티유아나에 있는 라메사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600명 정원의 교도소에 무려 2,500명이 수용되는 등 비인간적 처우를 받아온 성난 죄수들이 경찰을 향해 깨진 병을 던졌고 경찰은 기관총으로 응사했다. 그런데 양측이 한창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순결한 수녀복을 입은 53살의 작은 여성이 폭동 현장으로 걸어나와 공격 중지의 표시로 양손을 들었던 것이다. 빗발치는 총알과 깨진 병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서서히 모두에게 공격 중지를 요청했다. 놀랍게도 양측은 공격을 멈추었다. 한때 수감 생활을 했고 현재 갱생 중인 로버트 카스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안토니아 수녀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라고 말했다. 티유아나 사람들은 안토니아 수녀를 자신들의 테레사 수녀로 생각한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해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라메사의 콘크리트 독방에서 살인범, 도둑, 마약 거래자들에 둘러싸인 채 25년 동안 살아왔다. 괴수들을 모두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녀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안경을 나눠주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때로는 시신을 씻기면서 매일 그들과 함께 했다. 그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한밤중에도 칼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항상 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안토니아 수녀가 자라난 베버리 힐즈와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딸에게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을 제공했다. 아버지는 항상 부유할 때 더 고통받기 쉽다고 말씀하셨죠. 낭만적인 소녀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활기 넘치는 미인으로 자라난 그녀는 군대 식당에서 젊은 군인들과 춤을 추면서 미래를 꿈꾸었다. 그녀의 꿈은 멋진 남편과 많은 아이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을 갖는 것이었다. 그녀의 꿈은 모두 이루어졌다. 클라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했고 그라나다 힐즈에서 7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 하지만 25년 후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다. 안토니아 수녀는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며 말했다. 꿈이 끝났지만 그렇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2의 인생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자녀들이 성장해 그녀 곁을 떠나면서 클라크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마음을 쏟았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항상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다. 나는 영화 바운티오의 반란을 보다가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이 돛대에 매달려 책짓질 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업을 이어받아 17년 동안 운영했지만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었다. 페루의 병원에 침대를 기증하는 신나는 일보다 사업하는 데 노력과 시간이 더 많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사업을 걸고 사업을 접고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클라크는 한 가톨릭 신부와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와 신부가 티우아나에서 길을 잘못 찾은 것을 계기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지역 교도소를 찾는다는 것이 실수로 라메사 교도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진료소에 가보니 심하게 아픈 사람들마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라메사 교도소에 머물며 여성 재조자 구역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스페인어를 배워 가능한 한 많은 죄수들과 그 가족을 도와주려 노력했다. 1977년 메리 클라크는 신이 자신을 세상에 내보낸 뜻을 깨달았다는 확신이 서자 수녀원에 들어갔다. 이후 라메사 교도소는 그녀의 집이 되었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도 그곳에서 보냈다. 그녀의 친구 노린 웰시 멀건은 말했다. 클라크의 아이들은 그녀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들을 돌봐준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을 돌봐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안토니아 수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나는 범죄에는 엄격하지만 범죄자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차를 훔친 19살의 한 젊은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차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를 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한 행동에는 찬성할 수 없구나. 여자친구 있니? 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 누군가 그 여자친구를 빼앗아 간다면 네 마음이 어떻겠니? 그리고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연을 하는 안토니아 수녀는 침대, 의약품, 돈 등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줄 완벽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지역의 한 치과 의사는 칫솔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재소자들에게 수천 개의 의치를 재료비만 받고 제공했다. 안토니아 수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나는 교도소에서 살고 있지만 지난 27년간 단 하루도 우울하거나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헌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안토니아 수녀처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조국이나 가정 혹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살다 보면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안토니아 수녀는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선택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 역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그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을 때 그는 안전하게 집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이 그를 부를 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부름에 응답했다. 사라예보의 첼리스트. 피아니스트인 나는 영국 맨체스터의 국제 첼로 페스티벌에서 첼리스트 유진 프리즌과 함께 연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들과 첼로 제작자, 수집가, 역사가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워크숍, 거정들의 강연, 세미나, 연주회, 파티 등을 한다. 또한 약 600명의 관객이 모이는 첼로 연주회도 매일 밤 열린다. 특히 영국 왕립음악대학에서 열리는 개막식 연주회는 무반주 첼로곡으로 진행된다. 웅장한 콘서트홀 무대 위에 피아노나 악보대 그리고 지휘자 없이 의자만 하나 달랑 놓여 있는 모습은 기대감을 넘어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집중적인 형태의 첼로 음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1994년 4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이곳에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연주를 했다. 1992년 5월 27일 오후 4시 사라예보의 한 제과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이 제과점은 밀가루를 공급받는 몇 안 되는 상점 중 하나였는데 전쟁으로 상처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포탄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로 떨어졌다. 2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와 살과 뼈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35살의 음악가가 살았다. 그는 전쟁 전에는 사라예보 오페라단의 유명한 첼리스트였다. 그는 끈기 있게 직장으로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창밖으로 벌어지는 사륙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22일 동안 정각 오후 4시에 정식 콘서트 복장을 하고 포탄이 떨어진 곳 옆에서 알비노니의 장엄한 곡 아다지오 지단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폐한 거리, 포탄을 맞은 트럭과 불타는 건물, 빗발치는 포탄과 총탄을 피해 두려움에 떨며 지하실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포탄 파편이 튀었지만 인간의 존엄성,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인류 문명을 위해 동정심과 평화를 위해 그는 용기를 내어 침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신문에서 그 이야기를 읽은 영국의 작곡가 데이비드 와일드는 벅찬 감동을 받아 작곡에 착수했다. 그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에게서 느낀 형제의 사랑 그리고 격한 감정을 담아 무반주 첼로곡인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를 작곡했다. 그날 저녁 요요마가 연주한 곡이 바로 사라예보의 첼리스트였다. 요요마는 청중에게 인사한 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조용한 홀 전체로 퍼지면서 어둡고 공허하고 불길하고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선율은 점차 고통, 비명, 격렬한 분노, 감동으로 이어지다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를 끝으로 멎었다. 요요마는 연주를 마친 후 첼로를 잡고 상체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활 역시 현에 그대로 얹힌 상태였다. 청중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모두 끔찍한 전쟁의 사륙 현장을 목격한 듯한 분위기였다. 이윽고 고개를 든 요요마가 청중석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무대에 올라온 사람을 보고 청중은 모두 온몸이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들은 팔을 내밀어 반갑게 껴안았다. 홀 안은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무대 중앙에 선 두 사람이 껴안고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외모와 연주에 흐트러짐이 없는 우아한 고전음악의 황태자 요요마였고 다른 사람은 해지고 더러운 가죽 재킷을 입은 베드란 스마일로 빛이었다. 길게 자란 머리와 턱수염 사이로 주름진 얼굴이 보였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포탄과 죽음, 파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첼로를 연주한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에게서 가장 순수한 인간의 전형을 보았다. 일주일 후 나는 메인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요양원 사람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을 때 페스티벌에서 목격했던 감동과 비슷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죽음과 절망을 거부하고 사랑과 생명을 축하해 주었던 사라예보 첼리스트들의 연주처럼 낡은 피아노 반주에 따라 울리는 목쉰 합창 소리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비록 포탄이나 총탄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침침해지는 눈, 참을 수 없는 고독, 그리고 온갖 삶의 상흔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계속 노래 부르고 박수를 쳤다. 나는 그때 음악은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곡을 만들든 듣든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고무하고 단결시키는 선물이다. 특히 음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음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진짜 전쟁은 물론 사회적, 감정적 혹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절망적인 상황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삶 자체를 위협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을 걱정하거나 질병과 싸울 수도 있고 고독에 지쳐가고 있을 수도 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고난과 역경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안전한 집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자선. 삶의 의미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자선이라는 말은 흔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이나 음식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일 뿐이며 순수한 형태의 자선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선은 재산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지적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기차 안에서 만난 신사를 통해 자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자. 저명한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회고 형식으로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존경과 찬사를 보내게 된 한 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이야기를 단순히 경제적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친절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 기차 안에서 만난 신사. 나는 형제 자매들과 모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우리의 성공은 모두 아버지가 어느 날 밤 기차 안에서 만난 한 신비로운 인물 덕분이었다. 내 아버지 사이먼 알렉산더 헤일리는 1892년에 태어나 테네시주의 작은 농촌 사바나에서 자랐다. 그는 강인한 농장 노예이자 부분 소장농인 조부모님 알렉 헤일리와 퀸 사이에서 8번째 아이로 태어났다. 당시 사바나에서는 소년이 농장에서 일할 만큼 성장했는데도 계속 학교에 다니면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교육열이 강하셨고 8명의 자식 중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교육시키고 싶어 하셨다. 아버지가 6학년이 되자 할머니는 국립 끝에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이용했다. 애가 8명이나 되는데 하나 정도는 낭비를 해서 교육을 마치게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8학년까지 마치는 것을 허락했지만 졸업 후에는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8학년을 마치자 할머니는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말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할머니의 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엄격한 할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힘들게 번 10달러짜리 지폐 5장을 내놓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아버지는 테네시주 잭슨시에 있는 흑인 감리교 학교 레인 대학 예비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50달러는 금방 바닥났고 아버지는 웨이터, 자벽부, 문제 아들을 위한 학교의 조수로 일하면서 대학을 다녔다. 겨울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잘 사는 백인들이 잠에서 편안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는 일도 했다. 그러다 보니 늘 잠이 부족해 졸기일수였고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일하는 시간이 많아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아버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 있는 A&T 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2학기가 끝나는 어느 쓸쓸한 오후 호출을 받고 달려간 아버지는 낙제했다는 말을 들었다.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했던 것이다. 패배감에 엄습했다. 수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소장농의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할 터였다. 그런데 며칠 후 폴먼사로부터 수백 명의 지원자를 물리치고 24명의 하절기 침대차 서비스맨 중 하나로 뽑혔다는 편지가 왔다. 뛸 듯이 기뻤던 그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버팔로와 피츠버그 사이로 오가는 기차에 배정받았다. 새벽 2시에 기상벨이 울리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흰색 제복을 입고 승객의 침대로 갔다. 그때 특이한 모습의 신사가 잠을 못 자고 있으니 따뜻한 우유를 2잔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은쟁반에 우유와 냅킨을 담아 가져다 주었다. 그 신사는 아래층에 있는 부인에게 우유를 한 잔 주고는 자신도 우유를 마시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풀먼사는 서비스맨이 예, 아니요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 신사는 계속해서 질문했다.
심지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비스맨의 휴게실로 찾아오기까지 했다. 고향이 어디인가? 테네시주 사바나입니다. 자네는 말을 참 잘하는군.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나? 그린즈버러의 A&T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면 소장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행운을 빌어주고 자기 침대 칸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기차는 피츠버그에 도착했다. 그 신사는 50센트도 과분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5의 팁을 주었다. 아버지는 팁을 받을 때마다 모두 저축을 했고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 돈이면 일을 하지 않고도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닐 수 있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린즈버러에 도착한 아버지는 급히 총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총장실에 들어서자 총장은 사이먼, 자네에게 편지가 왔네 라고 말했다. 자네 여름에 풀먼사에서 서비스맨으로 일했는가? 예. 밤에 어떤 신사분에게 따뜻한 우유를 갖다 주었는가? 예. 그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발행하는 커티스 출판사의 경영자로 있다가 물러난 보이스라는 사람일세. 그가 자네의 전 학년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으로 $500를 보냈네. 뜻밖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A&T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며 뉴욕주 이타카시의 코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1920년에 결혼했고 어머니와 함께 이타카로 이주해 코넬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이타카 음악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내가 태어났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의 편집인들이 내 첫 번째 작품 말콤 X의 요약본을 토의하기 위해 나를 뉴욕 사무실로 초대했다. 렉식턴가의 목조 사무실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자니 갑자기 보이스 씨가 생각났다. 내가 작가의 입장으로 편집인들과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우리 형제자매는 종종 보이스 씨와 가난한 한 남자에 대한 그의 투자를 생각했다. 그의 자선 덕분에 우리는 소장농 집안이 아닌 교육받은 부모님 밑에서 집안에 가득 찬 책과 더불어 자부심을 느끼며 자라났다. 현재 동생 조지는 미 우편요금위원회 위원장이고 줄리어스는 건축가, 로이스는 음악교사, 그리고 나는 작가이다. 보이스 씨는 아버지의 삶의 축복이었다. 그것을 우연한 만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신비로운 자선의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본다.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기차 안의 신사처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 보이스의 자선은 단순히 사이먼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내서 서비스맨의 휴게실로 사이먼을 찾아갔고 대학 총장에게 연락을 했다. 더불어 대화 기술을 칭찬해 자신감을 주었다. 다른 사람은 사이먼을 단순한 서비스맨으로 생각했지만 보이스는 그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비전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친절했다. 결국 그의 자선은 대를 이어 사이먼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이타적인 자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자선을 행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던 어떤 사람이 자신만 생각하던 습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라.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타심의 법칙. 어느 날 아침 알코올 중독자 요양병원에서 깨어난 월가의 주식 중개인 빌 윌키는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다. 박사님, 내가 여기에 몇 번이나 들어왔죠? 50번째입니다. 나는 결국 술 때문에 죽게 되겠죠?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기분 전환을 위해 딱 한 잔만 마시고 싶은데요. 괜찮을 것 같군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옆 병실에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소년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당신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겁을 줘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빌은 선선히 동의했다. 그렇게 하지요. 대신 내가 돌아왔을 때 술을 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옆 병실의 소녀는 무척 낙심하고 있었다. 평소에 신앙을 우습게 알던 빌은 믿기 힘들게도 소년에게 신앙을 가질 것을 권했다. 술은 네가 이길 수 없는 외부의 힘이야. 또 다른 외부의 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지.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면 그냥 진리라고 생각해도 좋아.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빌이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감동했다. 그리고 자기 병실로 돌아온 빌은 의사에게 요청했던 술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점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이타심의 법칙을 적용했고 덕분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성공적인 치유 신앙 운동단체인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를 설립했다. 빌의 본명은 윌리엄 그리스피 윌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그냥 빌 W로 알고 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금주 운동으로 이어지리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처럼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된다. 자선의 원칙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희생의 원칙이다. 희생은 안토니오 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는 대가로 개인적 가치를 포기하게 한다. 형제 간의 우애. 안토니오 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수년 전 대학에 다닐 때 찍은 사진을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을 어루만지던 그는 다짐을 하듯 과거는 잊자 라고 말하며 사진을 침대 위에 던졌다. 한쪽에 편지와 여러 장의 청구서 그리고 $20,000의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문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몸을 던져 팔베개를 하고 누웠다. 최근에 대학 친구 2명이 전화를 했는데 그들은 탄탄한 직장에 다니며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한 명은 이미 결혼까지 했다. 부러웠다.
그는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경찰이 되려고 했지만 25살 때 그 꿈을 잠시 접고 마이애미의 가난한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갔다. 주방 싱크대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녔고 전기 기구들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들이라 낡을 대로 낡아 있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낡은 장판과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벽은 수십 년간의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창고 같은 집에서 나와 어둠 속을 걸었다. 어딘가에서 랩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는 쓰레기가 널린 거리를 걸으며 집안 형편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그 집을 탈출하고 싶었다. 눈을 감으니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가 상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던 4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2002년 8월의 무더운 어느 날 오후 안토니오는 길가에 주차한 차의 창문을 내렸다. 마음이 이미 미래에 가 있던 그는 자신과 4명의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황량한 동네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10개월만 있으면 뉴저지의 성 피터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었다. 전공은 경영학, 부전공은 사법이었다. 그는 앞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는 항상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머니는 불평하는 일 없이 그저 아이들이 당신의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만큼만 똑똑하기를 원했다. 얘야, 네가 할 말이 있단다. 안토니오는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음에 할 말을 생각했다. 어머니로서 내게 꼭 할 말이 있단다. 얘야, 나는 에이즈에 걸렸단다. 안토니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는 대학으로 돌아간 후에도 매주 어머니와 통화했다. 안토니오는 어머니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에게 증상이 나타나 검사했을 때는 이미 완전한 에이즈로 발전한 뒤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5월에 안토니오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다. 그로부터 2달 후 어머니는 입원했고 다시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시설로 옮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터였다. 안토니오는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동생 슈론다와 키에라, 쌍둥이 남동생 토리안과 코리안이 문제였다. 근처에 어머니 형제들이 살았고 다른 주에도 친척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았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생들은 플로리다 주정부의 아동 가정국 관리 아래 입양될 것이 분명했다. 그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법적 후견인 자격을 획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지만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일부는 그의 용기를 칭찬했고 일부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물론 안토니오 역시 동생들의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린 여동생이 21살이 될 때까지 7년 동안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동생들과 자신의 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결국 그는 동생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는 한 국선 변호사가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말해준 지 꼭 1년이 되는 2003년 8월, 그는 호스피스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 몇 시간 뒤 안토니오는 동생들을 거실로 불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해.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야.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대로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린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야 해.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조문객의 발길은 끊어졌고 그는 판사가 자신을 아버지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사람으로 보아주길 바라며 법정 출두일을 기다렸다. 그가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물었다. 젊어 보이는군요. 몇 살입니까? 23살입니다. 이것은 막중한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사는 법률 서기가 넘겨준 서류를 검토했다. 당신의 훌륭한 뜻을 존경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돌려 동생들에게 물었다. 안토니오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동생들은 예 라고 대답했다. 5분 후에 심리가 끝났고 서류에 서명 안토니오는 동생들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숙제를 했냐는 안토니오의 질문에 키에라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안토니오는 얼굴을 찌푸렸다. 키에라가 재빨리 말했다. 내 말뜻은 오늘은 숙제가 없다는 거야. 그는 코리안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다. 오늘 오후에 걸어서 집에 왔어. 라고 코리안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잃어버린 책가방을 사는데 15달러를 쓰는 바람에 보스 요금이 없었어. 돈이 없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안토니오가 말했다.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잃어버렸는데 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지? 얼마 동안은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다녀. 걸어 다닐 때마다 좀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안토니오는 동생들이 보지 못하도록 돌아서서 웃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을 떠맡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기억한다. 동생들이 좋아하는 가장이 되려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더니 동생들에게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숙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집안일을 아예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치 적자 상태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경영자처럼 동생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았다. 형편없는 시론다의 성적은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였다. 코리아는 그를 이용하려는 친구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토리아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도 반성할 줄을 몰랐다. 키에라는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날 밤 안토니오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는 심각한 태도로 동생들을 향해 말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성공할 거야. 그것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야.
그는 넉 장의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가 냉장고에 붙였다. 이건 너희들이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야. 동생들은 불만스러운 듯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접시를 닦고 욕실, 주방, 거실을 청소했다. 그들에겐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모두 함께 일했다. 동생들은 너무 심하다고 불평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에는 귀가 시간을 정했고 숙제를 제때에 끝마치게 했다. 동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는 가정교사가 되어 도와주었고 동생들은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안토니오와 함께 처리했다. 안토니오는 동생들이 좀 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해볼 것을 권면했다. 그는 동생들을 거리의 아이들이나 마약 거래상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자기처럼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론다의 성적은 C, D에서 A로 올랐고 쌍둥이 형제는 우등상을 받았다. 성적이 좋아진 것 외에도 코리아는 축구팀에 가입했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토리아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다. 키에라와 시론다는 교회 무용팀에서 활동했다. 2003년 12월 안토니오는 연봉 3만 1,000달러의 비영리법인 상담원으로 취직했다. 그는 정시에 퇴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동생들과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또한 동생의 축구 경기도 구경하고 교회 무용 공연도 관람했으며 학부모들과 교사가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매달 동생들 앞으로 저축을 했다. 2006년 무더운 여름날 밤 안토니오는 오래된 사진과 한쪽에 쌓인 청구서를 보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 길에서 코리안이 어떤 소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안토니오는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으로 마을에 알려져 있었다. 저쪽에서 가격이 5만 달러에 이르는 구릿빛 허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봐, 모두 집으로 들어가. 그는 코리안과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안토니오는 팔짱을 끼고 허머가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15초 후에 차가 마약 거래상이 사는 구역으로 움직였다. 안토니오가 다시 소리쳤다. 모두 집으로 들어가라니까. 내 말 안 들려? 아이들이 모두 들어가자 안토니오는 집에 돌아와 장식장 앞에 섰다. 장식장에 놓여있는 하얀 상자에는 어머니의 유골이 들어있었는데 한 동생이 상자에 우리는 항상 엄마를 사랑해요 라고 써놓았다. 상자 끝에는 어머니의 작은 사진이 꽂혀 있었다. 마치 그녀가 가족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안토니오는 하품을 하고 얼굴을 비볐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동생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먹여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런 다음 회사로 출근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슈퍼마켓에 들를 것이다. 빡빡한 일정이지만 견딜 수 있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청구서와 꿈으로 가득 찬 젊은이의 사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토니오는 훗날을 기약하며 두둑한 월급 봉투, 대학원 진학, 고급 주택가의 근사한 집, 멋진 옷과 자가용 등 모든 꿈을 잠시 동안 접어두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가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회에서 자신의 꿈 대신 가족을 선택한 안토니오는 감동적인 희생과 자선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안토니오가 자선의 씨를 심고 뿌리를 내렸으니 그 가족은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감사합니다.